금요일 2부의 손님이십니다. 소소한 주치, 정말 소소한 건강 문제를 마음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제너럴 닥터이십니다.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는 피부 얘기를 해주시는데 피부는 피부과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피부요? 네. 뭐 각각의 전문과들이 네. 다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제너럴 닥터라는 네. 말 자체가 네. 과목에 관계없이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다 네.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뿐만이 아니라 눈에 대한 얘기, 뭐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 팔다리에 대한 얘기도 네. 뭐든지 다 나누기는 해요. 다만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의 선생님의 소견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전문 선생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드리죠. 네.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 의학 분야가 정말 다른 사람이 전문으로 하는 것까지 넓게 다 아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게 넓고 깊게 안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이나 네. 가정에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 미리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간단한 처치로 그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질병의 정도가 깊거나 전문 선생님의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있기 때문에 무슨 증상만 있으면은 꼭 대학병원, 대학병원. 네. 또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신가. 네, 이거 맞아요. 검색이 거의 맞아요.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렇고 사실 네. 안타깝게도 특히 피부과의 경우엔 요즘 피부과들이 다 그 미용 피부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많이, 그래서 네. 질병이 있을 때 실제로 피부과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대학병원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동네 오래된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기본적인 것들은 내과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하도 정보가 많다 네. 보니까 3차 병원을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예, 웬만한 예. 거는 검색을 통해서 네, 무슨 네. 과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네. 되시는데 오히려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될 뿐 질병의 호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든 단어가 있는데 오래된 병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늘상 이것이 꼭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왜 거래를 하고 살잖아요. 예, 이웃 사람들과 예. 거래를 하고. 근데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신뢰가 작은 신뢰가 그렇죠. 쌓였다는 얘기죠. 특히 병원의 경우에 오래되었다라는 것에 네. 어떤 지역에서 그 병원이 오래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네. 그 지역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척하면 척이라고 네. 어디가 아파서 오면 이 사람 원래 알레르기가 있었지 혹은 네. 이분은 원래 당뇨가 있었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율적인 네.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게 오래된 병원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제 친구도 그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또 따로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하는데 할머니들이 꼭 제 친구가 진료하는 시간에 오신대요. 왜냐면은 오래 같이 살아왔으니까. 네, 맞아요. 동네 병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같이 진료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요즘 병원들은 출퇴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그렇죠.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같이 거주하면서 오래 진료를 한 병원들이 요즘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저희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이사를 하는 병원 2층에 제가 이제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시는데.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런 거예요. 밤에 사실 급할 때 있잖아요. 네, 급한데 응급실에 가자니 애매하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 관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분만 내면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밤에 저는 5분이겠지만 그분에게는 하룻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병원에 살게 되면 한번 꼭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말이죠. 네. 정재닥 선생님의 친정어머니라면 네. 참 지팔자 지가 볶는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약간 두 손 두 발 다 드신 느낌이긴 한데. 네, 네. 왜냐면 제가 더 젊어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꼭 저한테 그래. 네 팔자 네가 먹고 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요. 딱 차단된 시간이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이건 정말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도 들으면은 같이 캄캄한 밤에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피부 얘기인데 겨울에 네. 피부가 정말 요즘 좋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네, 피부가 네. 겨울만 되면 모두 좀 다들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여자들은 보통 뒤집어진다 이렇게. 네. 일어난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특히 까만색 스타킹 신으면 다리에 각질 벗어지는 것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샤워하고 나오면 몸이 바짝바짝 당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볼이나 이런 다리, 허벅지 아니면 네. 여기 팔 이런 쪽에 피부가 당겨서 네. 이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뭐 이게 갈라지는 분들도 심하면 네. 그렇게 생기죠. 근데 바짝바짝 당겨질 때마다 네. 지금 주름이 생성 중이겠구나 그런 생각.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 그런 말 하는 거 뭐 잘 못 들었어요. 남자들은 사실 한 20대, 30대까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네.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30대 이후에서도 남자들도 물론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되게 슬픈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말을 쓰면 안 하시지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쓰던 로션을 약간씩 뺏어서 같이 쓴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성 화장품을 왜 써요? 그러면 남자도 나이 중년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근데 분명히 계절에 따라 피부도 뭔가 힘든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춥고 건조함이 우리 피부에게는 혹독한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여름철은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햇빛만 좀 조심하면 습하고 따뜻한 온도 자체는 피부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기는 네. 한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네. 배웠거든요. 네. 뭐 농경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자연 환경이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고 네.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가라는 생각을 계속 다시 하게 되는데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변화 환절기에 적응하는 신체의 그 피로도가 굉장히 네.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특히나 겨울철에 이제 환절기가 가을하고 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환절기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시작이 되는데 추석 때쯤 되면 다들 이제 조금씩 알러지 있는 분들이라든지 네. 피부에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슬슬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네. 특히 습진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을철이 지나가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점점 날아가게 되고 그만큼 건조감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려움증, 네, 네. 가려움증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하세요. 그리고 네. 가려움증 때문에 생기는 이 짜증과 신경질도 있지만 그것도 긁어서 2차적인 감염이 또 그렇죠, 나타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악순환,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물 때쯤 또 가렵고 그렇죠. 또 긁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겨울철 내내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 네. 그렇다고 샤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요거 되게 사실 저도 수영을 네. 예전에 한참 했었는데 네. 수영을 하면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네. 수영장에서 나올 때 샤워하고 네. 밤에 또 자기 전에 샤워를 하니까 네, 네.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하니까 이게 피부가 네. 너무너무 당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늘 들었지만 해보진 않았던 네. 물 샤워, 세정제를 쓰지 않는 물 샤워. 그거를 이제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네, 네. 물로만 샤워를 해봤는데 네. 요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약간 환자들한테 오면 다 요거를 교육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요? 샤워를 자주 할수록 아무래도 세정제를 최대한 덜 쓰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요. 세정을 하면 할수록 몸에 있는 보호층이 다 닦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의 건조감은 더해지고 점점 더 2차 감염에 취약해지고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유독 악화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아토피나 건선이라든지 이제 건성 습진 같은 것들인데 아마 그런 분들은 샤워를 왠지 이제
각질이 벗어지니까 샤워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요. 네. 샤워하고 나서 건조할까봐 바디로션 바르고. 바르고 투덕투덕 네. 열심히 바르고 그 다음 날에는 네. 어제 로션 두껍게 발라고 땀 났으니까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러고 또 하고.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바디로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여자분들 화장. 두껍게 하고 깨끗하게 폼 클린저 같은 걸로 네, 거품 네. 내서 지우고 네. 또 바르고. 네. 요게 굉장한 악순환인데. 왜냐면 네. 그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클렌징은 3번 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클렌징도 오일 클렌저가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뭐 그렇게 계면활성제 없는 클렌저들이 요즘 많이 네. 나오긴 하는데 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온수나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오일 클렌저를 이용해서 지우시면 그나마 각질이 막 이렇게 벗어질 정도의 네. 자극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피부에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피부 겨울철에 주로 가려움증이 전신에 굉장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긁으면 두드러기가 좀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긁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 두드러기 자체가 매우 가렵거든요. 네. 근데 그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또 가려우니까 또 긁고 이런 부분들은 두드러기가 자주 나는 분들은 피부 묘기증 이라 그래서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대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이제 피부 묘기증이 있는데 네. 피부 묘기증이 있는 분들은 겨울철만 되면 엄청나게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아니면 병원에 가시면 네. 그때그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과 약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피부 묘기증 같은 거는 가려움증만 컨트롤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겨울만 되면 빨갛게 피부에 특정 부위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아니면 각질이라든지. 근데 네. 수년 동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면 없어지는구나 하고 의뢰 그냥 만 네. 거죠. 네.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수년 동안 반복되면 그 부위가 약간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피부가 여기가 좀 안 좋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쵸. 또 그냥 이게 보이는 데가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죠. 그렇죠. 이게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어도 보이지 않는 부위라고 한다면 네. 혹은 여름이 되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네. 병원은 그건 가보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음악을 듣고 넘어가겠는데요. 푸아님께서 역설적이지만 지팔자 지가 꼬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 내주셨어요. 고맙다는 얘기예요. 하고 질르셨습니다. 네, 코코아님, 일본에 살 때 저희 아이가 자주 가던 소아과 내과가 있었는데 병원에 선생님 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밤이나 공휴일에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과 출입구가 따로 있었고요. 또 진료실에도 출입구가 따로 있어서 급한 환자거나 다른 환자에게 감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보고 급하게 치료를 해야 할 경우는 처치를 해야 할 경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네. 진료를 볼 수 있었고 물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새치기 하거나 억지 부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징벌자님 참 아이디가 참 소개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이분 말씀하시는 게 무한 믿음이 갑니다. 이런 의사분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잉여님 글 남겨주셨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소소한 주치 정재닥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아이고 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 어디다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스티브 자프님 뒤꿈치 각질은 어떻게 하나요 하셨어요? 예, 발뒤꿈치 각질이 이게 무좀이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다들 이게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기는 각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무좀에 각질형 무좀이 있어요. 그래서 네. 끝없이 나와요, 각질이. 그래서 벗겨도 계속 생기는데 그 아주 두꺼운 각질이 발 전체에 혹은 뒤꿈치에 있다면 그거는 무좀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확인은 역시 전문의한테 가야 되나요? 요건 피부과 동네 가시면 네. 그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만약 그 무좀이 아니라면은 무좀이 아니라면 발뒤꿈치 각질은 이제 압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 목욕탕에서 이렇게 벗겨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벗겨내면 또 생기고 벗겨내면 또 생기는 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두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요. 쿠션이 있는 신발을 잘 신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잘 때 양말을 신고 그 안에 기름, 네. 오일 종류를 좀 바르면 네.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습제를 받으면 네. 뭐 오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습제, 글리세린 같은 네. 것들 바르면 그 각질 자체가 약간은 보들보들해지는 네. 게 있어서요. 네. 어쨌든 계속 쓰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무릎은 계속 쓰면 음. 나중에 무릎이 아픈 것처럼 발바닥은 정말 많이 쓰는 피부이기 네. 때문에 각질은 그 발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용상 사실 외관상 고민이 될 정도의 각질이라면 대부분은 무좀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일부의 각질 정도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유날다님, 40 넘어가니 눈 밑에 오돌토돌한 것이 생기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봐야 알 것 같은데 오돌토돌한 게 이제 조그맣게 이게 피부 자체가 톡톡톡 튀어나오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이걸 제거하고 싶으시면 요거는 미용 피부 쪽으로 가시면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누르스름한 이렇게 지방종 같은 것들이 피부에 여기저기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는 네. 경우도 있어서 네. 요거 피부과에 가셔서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료를. 네. 그리고 시에스타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피부에 여드름이 엄청 났는데 피부과를 갔더니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해서 네. 갔더니 부인과에서 작은 근종이 크다고 그 여드름하고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고. 네. 근데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여드름이 잦아진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다시 그렇게 돼서 부인과 갔더니 3cm 정도의 작은 근종이 다시 생겼다고 하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계와 그렇죠.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알고 싶다고요. 이제 여성분들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뭐 생리기관과 관련해서 피부가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을 정말 이때 많이 쓰는데 네. 관계가 여성 호르몬과 여드름은 관계가 있고요. 다만 이게 수술을 그때그때 해서 피부를 컨트롤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네. 호르몬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작은 근종이 크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생리주기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 저희가 피임약을 통해서 호르몬 주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마 병원에서도 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호르몬 조절이 되면 피부가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명 뒤집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종 때문만이 아니라 생리전 증후군이라 그래서 PMS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부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그거에 맞게 나오는 그 주기 조절용 피임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피부도 좀 가라앉혀주는 약이 같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피임약은 아니고 산부인과나 네. 아니면 내과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피임약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를 처방을 받으시면 생리 주기도 조절이 되고 어떤 월경전 긴장 증후군이랑 생리통이랑 피부 트러블까지 어느 정도 다 조절이 네. 됩니다. 네. 블루래빗님, 대학생 딸이 피부과 압출 레이저 치료를 다녀오면은 여드름 상태가 2주 정도 괜찮다가 또 반복되고, 네. 이제 또 시작되고 또 반복되고 치료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부는 또 더 뒤집어지게 되고 네. 아마 일상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식생활 그리고 샤워하는 습관, 네. 쓰는 화장품의 종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계속 피부과에 가서 2주 정도 약 먹고 괜찮아지는 걸 보면 아마 항생제가 포함된 약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평소의 일상생활이랑 주위 환경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네. 약을 장기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약들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아서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미객님 문의하신 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정 네. 지나면 이전하실 거라고 하니까 네. 다른 분께서 이 정혜원 선생님 전화번호 약도 올리셨으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터퐁님 지금 말씀해주신 피부 질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패키지예요.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자연히 생기는 면역 약화로 인한 현상이려니 하고 지내왔는데 또 그렇게 될 때까지는 병원 갈 때만 반짝 나아지기도 해서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성습진이라던가 네. 건선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오는 피부염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괴롭거든요. 이게 네. 가렵기도 하고 피부 자체가 벗겨지고 아프기도 하고 염증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저희가 네, 처방을 네.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나쁘다는 게 왠지 세고 나쁜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존하는 양약 중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로 사용을 했을 때는 매우 네. 좋은 약인데 장기 네. 사용은 지금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갖고 계신 분들은 관리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가을 그러니까 추석을 기점으로 시작이 대부분 돼요. 그래서 추석을 기점으로 뭘 신경 쓰시기 시작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물세안만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안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몸이 마르기 전에 보습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우리가 쓰는 일반 보습제 같은 경우는 물로 샤워만 해도 충분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가려움증이 있을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스테로이드보다는 훨씬 장기 사용이 괜찮은 약이니까 네. 그걸로 가려움증을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뭐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 가습이라든지 습도 조절 필요한지인데 사실 물을 하루에 정말 속는 셈 치고 3리터 너무 많으면 2리터 정말 속는 셈 치고 그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비용도 안 들고. 네. 물 2, 3리터 드시면 다들 네. 물 많이 먹으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안 먹거든요, 사람들이. 네. 워낙 안 먹으니까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물 많이 드시면 피부는 진짜 좋아지거든요. 살은 안 찝니까? 절대 찌지 않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는 그거는 유언비어죠. 네. 정말 하도 질문이 많이 와서 스마트폰 많이 해서 손가락이 아픈데 피부과입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아픈 거면 스마트폰을 덜 쓰셔야 나아요. 이건 어느 병원을 가도 어떤 뭐 허준이 돌아와도 이건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그 근육을 계속 강화하는 헬스를 따로 하시는 거죠. 손가락 헬스. 손가락 헬스. 네, 그걸 따로 하시면 아마 이제 근육이 강화돼서 많이 해도 덜 피곤해지지 않을까. 네. 오늘 치우지아님께서 완전히 의문 소탕 작전으로 정하셨나 봅니다. 갑자기 가려운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있습니까? 로션이죠, 로션. 갑자기 가려울 때는 로션을 바르거나 아니면 그 로션을 바르고도 진정이 안 되면 비닐봉지 같은 거에다가 얼음물을 채우세요. 네. 그다음에 확실히 밀봉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수건으로 한번 싼 다음에 그 냉찜질. 근데 아주 차가운 얼음 정도의 냉찜질은 아니고 시원한 정도의 찜질, 쿨팩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하면 가려움증은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희 두드러기 나거나 막 이러면 그런 찜질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나오신 김에 궁금하신 점을 다 여쭤봐 드리려고 숨가쁘게 갔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피부과 질환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재밌는 글은 치우지아님 아까 가려운 피부 응급 처치법 물어보셨는데 백마고지님이 된장 이게 어르신들께서는 예전에 그렇게 하셨나 봐요. 된장을 바르면 그걸 씻으려고 하다가 더 가려워질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옛날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효용을 보셔서 그러셨을 텐데. 네. 그리고
자유날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속한 답변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아까 3리터 드시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훈녀 아줌마님이 맥주는 어떻습니까? 네, 요거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냐면, 여름에 맥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한여름밤에 잠들기 전에 맥주를 마시면 매우 가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먹고 얼굴이나 몸이 화끈거릴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매운 음식이라든지 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아니면 대표적인 게 술이잖아요. 네. 얘네들 먹으면 피부 바로 밑에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몸이 약간 벌게지는데 그럴 때 그 피부 가려움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죠. 근데 네. 술을 아주 많이 드셔서 가려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어지면 네. 모르겠지만 한두 잔의 술은 굉장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가려움증 네. 있죠. 또 깊은 잠 자야 되는데 화장실 가게 되죠. 화장실 가죠. 잠 중간에 깨고 새벽에도 깨게 되고 네. 굉장히 이제 자기 전에 맥주는 참 유혹이 강하긴 하지만 그때 누가 그러더라. 그럼 자기 전에 먹지 혼한 대낮에 먹느냐. 네,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물을 3리터 정도 먹고 운동하는 데는 하는데도 10월에서 5월 초 사이에는 가려워서 스스로 막 상처가 네. 이런 경우에는 물이나 보습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물 샤워를 하고 세정제들 안 쓰고 보습도 하고 이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요거는 가려움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알레르기가 있을 때 먹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약국에서도 흔히 사실 수는 있거든요. 선전도 많이 하고 걔네들 사서 드시면 조금 지금보다는 컨트롤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어느 트매님께서 조력자로 나서 주셨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피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는 것만 감수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물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데 이게 좀 슬픈 게 현대 도시 사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걸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업무를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좀 쉴 수도 있고 그래야 다리도 좀 움직이고 물론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건 맞아서 그거는 권하진 않고요. 커피는 늘 드시던 만큼만 드시되 나머지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보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시에스타님, 정말 이런 분들은 어느 과를 딱히 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셨던 분이실 텐데 32살이신데 피임약 처방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한번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 통증이 잦아지고 또 피임약과 협심증 부작용에 관한 얘기도 설핏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드름 잦아들게 하는 피임약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심장에 통증이 좀 있어서요. 물도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챙겨 마십니다. 이게 피임약을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방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제하는 편인데 부작용 때문이 맞고요. 그래서 다만 피임약을 드시면 속이 좀 메스껍거나 울렁거리는 위장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때 증상도 가슴 명치와 앞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느껴져서 좀 비슷하게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고 나타나는 증상이 가운데 앞가슴에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위장 증상의 가능성도 있어서 요거는 좀 감별이 필요하고요. 피임약 처방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말씀을 하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김영민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출자금은 그냥 계좌이체, 이건 피부과하고 계좌이체 하면 됩니까?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피터퐁님, 정말 좋으네요. 욕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일별로 의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욕 드시긴요.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물을 달고 삽니다. 물이 정말 맛있거든요. 물맛 아시는 분들 제가 참 부럽습니다. 이거 물맛이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저도 커피를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물맛이 달라요. 그래서. 커피 장사를 하셔요? 예, 저희 병원에 카페가 같이 있어서. 그래서 요런 커피를 내릴 때랑 저런 커피를 내릴 때 정수기가 다릅니다. 네. 섬세하셔요. 역시 지팔자 지가 복습니다. 네, 시생님께서 된장에 대한 코멘트. 된장은 알칼리고요. 벌침, 산성, 또 소금 성분 때문에 살균 작용도 있습니다. 네, 요건 참고해야겠네요. 네, 갑자기 가려울 때는 수세미물도 효과 있습니다. 각종 하셨어요. 민간요법이 지금 계속 네. 제보가 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증벌자님께서 지난번 시간을 많이 못 들으셔서 그러신가 본데, 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줘. 닥터 생협이라는 것이 못 들어본 조합인데,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닥터 생협이라는 말보다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맞고요. 생활협동조합 중에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의료라는 컨텐츠를 함께 소비하기 위한 조합이고요. 쉽게 표현하면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의 의사가 고용되어서 일하는 형태고 그 의사는 조합원들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너럴 닥터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고요.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이제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저희 제너럴 닥터 의료생협이 다른 생협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좀 젊어요. 생협치고 보통은 의료 소외 지역에 그런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으쌰으쌰해서 병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의사가 고용돼서 일하는 편이라면 저희는 좀 홍대 한복판에 젊은 사람들 주로 오시는 분들이 30, 40대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조합원들은 저랑 지금처럼 이제 어디에 질문할지 모르는 걸 여기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저랑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 생협이 지향하는 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냥 나의 주치가 되어주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 곳이면 좋겠고 저하고 일반 의사 선생님 한 분과 정신과 선생님 한 분 이렇게 3명의 의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네 병원에 그냥 왜 다닐 때 하고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때 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조합원이 아니시라면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아니면 그냥 일반 진료 혜택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조합원이 되신다면 아마 조금은 더 조금 폐쇄적인 경제 공동체다 보니까 그 안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의료생협들은. 그래서 저희 말고도 한국의 의료생협들이 꽤 있는데 그런 폐쇄적인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응집되어 있달까? 그래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주치처럼 그런 게 느낌이 있고요. 사실 한국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100개가 넘어요. 등록되어 있는 건.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요걸 또 꼼꼼하게 응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가짜 의료생협 혹은 사무장병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돈 있는 분이 그냥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무장병원이 대부분 의료생협의 형태로 서울시의 의료생협이 50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진짜 의료생협들은 10개에서 15개 정도이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사무장병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의료생협이 진짜인가요? 진짜 가짜라는 말은 좀 그렇고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는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 연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의료생협 가입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생협 가입비는 지금까지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구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한 구자에 3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들은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구자에 1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고 최소 500명과 1억의 출자금이 모여야지만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생기는 의료생협들은 가입이 지금보다는 벽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풀 수 있었고요. 말씀 못 드린 점은 또 다음 주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네,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의 순서였습니다. 금요일 순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영화 이야기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립니다.